예, 오종혁 국어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시적 리얼리즘 영화와 누벨바그 영화 운동에 대해서 독서를 하겠습니다. 예, 주제 통합이 되어 있고요. 예, 두 지문이 나란히 비교하는 그런 형태로 취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능은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두 개의 그 지문이 동시에 나와서 서로 대비 또는 대조 비교 이런 식으로 견줘서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공부를 해보실까요? 예, 첫 번째 가 내용입니다. 가 글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예, 가 내용은 이제 먼저 시적 리얼리즘 영화입니다. 첫 번째 대상이 이제 시적 리얼리즘 영화고요. 그 특징과 그 수용 양상에 대해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프랑스 시적 리얼리즘 영화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 본문을 차근차근히 보시죠. 자, 1930년대 프랑스 영화의 황금기를 구현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30년대 영화의 황금기, 전성기를 맞았네요. 그렇죠? 절정의 이런 시기 구현했다라고 하면서 특징이 하나 나왔죠. 또 시적 리얼리즘 영화는 그랬어요. 이제 우리 이렇게 주된 대상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당시 프랑스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반향이라는 건요, 반응입니다. 반응. 엄청난 반응. 아셨죠? 이것을 불러일으켰다. 화제가 되었다.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특정 사조의 영화. 그러니까 이제 시적 리얼리즘 영화겠죠. 이게 유행했던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배경이 나왔다는 거죠. 시간 나왔죠. 30년대. 그럼 공간은 프랑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보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이 영화는 이제 통속적인 문학 작품을, 통속적이라는 건요, 대중적이고 이제 세속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학 작품을 각색했다. 각색이라는 건요, 극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나 소설 이런 작품들을 희곡이나 이제 시나리오로 극문학으로 이제 만든 것을 각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만든 영화입니다. 영화. 그렇죠? 정의를 내렸고요. 당시에 30년대죠. 유럽의 이 우울한 분위기. 자, 당시 30년대는요. 이 미국 경제 대공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1929년이요. 그래서 30년대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몰락이라든가 또 비관적 분위기가 이제 영화에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이 된 거죠. 자, 당시 영화사들은 자, 이런 주어를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영화, 이거는 영화사들이에요. 그쵸? 많은 제작비 돈 들였다 이거요. 그리고 그러니까 배우도 인기 스타를 출연시켰다 이거죠. 또 인공적이고 화려한, 그죠? 실내 스튜디오에서 이제 꾸며내서 이제 촬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배우 면에서 스타, 돈이 많이 들었다는 거죠. 촬영 장소도 돈이 많이 든 겁니다. 그래서 제작비가 많이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조적인 측면이 하나 나오는데 이 두 번째 누벨바그 영화랑 이제 대조되는 측면에서 미리 보는 겁니다. 인공적이고 화려한 실내 스튜디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뒤에 나온 이제 누벨바그 영화 운동에서는요, 이야기가 실제로 벌어지는 현실 공간에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촬영 장소가 다르다는 거죠. 또 하나 대중이 선호하는 인기 배우 즉 스타죠, 스타. 그러니까 시적 리얼리즘 영화에서는 이 스타를 갖다가 모셔온다는 거죠. 그렇지만 누벨바그 영화에서는 기피합니다. 이런 스타를. 그러한 대조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정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촬영 장소에서도 다르고 배우적인 측면에서 서로 대조가 되고 있다. 대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보를 얻어내셔야죠. 여기에서 영화 감독은, 자, 영화 감독이 또 나왔죠. 이제 배우 측면, 장소, 영화 감독. 이렇게 시나리오 작가나 무대 감독 뭐 이런 등과 같은 지위에서 영화 제작에 참여했다. 그렇죠. 지금의 영화 감독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영화 감독은 위상이 다르잖아요. 위상. 그렇죠? 영화 제작에서 이 감독이 차지하는 위상의 변화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변화가 없다는 거지 위상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문제를 푸시거나 또 독서를 할 때 주의할 점이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휘를요, 그냥 막연히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해가면서 보시는 것이 훨씬 문제 풀 때 정확성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험 경향이 단어 하나가 싹 바뀌어서 틀리는 경향이 있고요. 끝까지 안 읽어서 틀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위상까지는 나왔는데 이 변화라는 이 단어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쓱 들어가 버리면 맞는지 틀리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의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라는 거죠. 다른 참여자와 이 동등한 역할의 위치만 맡은 거다. 그러니까 위치와 위상만 나타난 거다. 지위가 나타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시적 리얼리즘 영화에서 영화 감독이 차지하는 위상, 다른 말로 위치, 상태, 지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만 나타나지 뭐 변화가 나타났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누벨바그 영화와 대조되는 측면이 또 나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배우적인 측면, 촬영 장소적인 측면, 영화 감독의 위상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대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두 개의 대상이 서로 견주게 되면은 이렇게 차이점과 공통점을 잡아내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영화 감독이 공동 제작에 머무르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 공동 제작자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하고 그런 층에서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부가적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 자, 시적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DBB의 영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시적 리얼리즘 영화 감독 가운데 이제는 이제 어디예요? 리얼리즘 영화 감독의 이제 주어가 바뀌었네요. 흥행이라는 건 상업적으로 큰 돈을 번 겁니다. 그래서 이 감독을 흥행 감독으로 단연코 확실한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디비비에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꼽을 수 있다. 지목할 수 있다. 그죠? 그는 35년부터 40년까지 무려 11편에 이르는 영화를 만들었다. 굉장히 많이 만든 거예요. 이 가운데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러한 작품들이 쭉 있네요. 그렇죠? 이런 것은 대체로 중요한 건 뭐다? 도피라는 거예요. 도피. 그렇죠? 이 사람이 만든 작품의 대체로 경향이 이 도피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이제 나와 달리 이제 가 문단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이제 가에서는 아무래도 시적 리얼리즘 영화고요. 나에서는 누벨바그 영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영화 작품을 사례로 제시했다.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사례가 나온 거죠. 이렇게 페페를 먹고 뛰어난 패거리 무도의 수초 이렇게 사례 예시로 이제 제시를 했다. 예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가와 나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에서는 이제 DBB의 대표작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제 나에서는 실제 영화 작품을 사례로 들진 않았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이 영화들에는 현실적 삶의 고통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렇게 이제 비관적이고 비극적인 거죠. 도피적이면서, 자, 이런 단어들, 도피적이면서 허무주의적 경향, 그렇죠? 허무함, 이런 것이 이제 쉽게 배경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DBB의 영화에는 현실적 삶의 고통에서 이제 도피하려는, 그렇죠? 의식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전의 청산별곡 있죠? 그런 작품하고도 연결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장면에서는 흥행 배경이 바로 이런 거다. 현실 도피다. 그래서 이 감독 DBB에는 이러한 영화를 통해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어요. 이러한 것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죠. 위대한 감독이라고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위대한 감독. 예술적인 측면에서 위대한 감독은 아니지만 단지 영화를 잘 만든다. 그냥 영화 전문가다라는 평가만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적 가치는 없어요. 하지만 흥행을 잘 시키는 영화를 잘 만드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영화 감독을 평가받는 카르네나 르누아르의 버금갈 정도 다음이라는 얘기예요. 버금은 으뜸 버금할 때 버금이에요. 높은 수준의 감정의 깊이 바로 이것 때문인 거죠. 이게 없다는 거죠. 이게 없기 때문에 아쉽게도 위대한 영화 감독에서 멀어지는 평가받지 못한 이유를 제시한 겁니다. 자, 다른 감독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만의 탁월한 능력, 그렇죠? 이 사람만의 이제 우수한 능력이 있겠죠. 즉 패배 서사를 형상화하는 뛰어난 연출 감각.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DBBA가 이제 뛰어난 점은요, 우수한 점은 바로 연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상업적으로 성공하고 영화를 잘 만드는 전문가다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에게 상업적 성공을 안겨주었지만 그가 그렇죠? 돈은 많이 벌었어요. 하지만 명장이라는 건 우리 앞에 나왔지만 위대한 감독, 예술적인 감독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장인의 반열에 장인의 어떤 그 대열 이런 차례에 오르도록 허락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DBA의 한계점이죠. 한계.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이네요. 이제 세 번째 문단. 자, 우리나라에서 이 DBB의 영화의 수용 양상입니다. 이 수용 양상이라는 단어는요, 영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떠한 상태로,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상태로 전개되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비록 예술적 성취의 면에서 높은 수준에 오르지 못했죠. 예술이란 말 나왔죠. 이건 아니지만 이 말의 의미는 이 DB의 특유의 연출감다. 그렇죠? 연출이 뛰어나요. 당시 우리나라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매료시킨다, 매혹시킨다, 뭐 이런 말 충분하였다. 무엇보다 우선 그의 대표작들에는 문학 작품에 뭐가 많이 나온다? 감성적 대사가 많이 나온다. 감성. 그렇죠? 이성보다는 감성적 대사가 많고 또 극도의 비관주의를 드러냈다. 비관주의. 그렇죠? 당시 프랑스라든가 우리나라에서의 공통점이죠. DBB의 영화가 쉽게 수용된 이유. 그렇죠? 이런 지점을 잘 알아셔야 돼요. 프랑스와 우리나라에서의 공통점입니다. 수용된 이유. 그렇죠? 불안의식이. 자, 불안의식이 유행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 당시에 때는 이제 중일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국가 총동원법이 실시되어서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수용될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 뭐냐, 프랑스의 불안의식,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암울한 시기, 이것이 서로 맞닿으면서 이러한 비관주의 작품, 특히 DBB의 감성적 대사 등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현실과 대결하지 못하는 이 주인공의 도피 정서, 그렇죠? 프랑스와 당시 우리나라 관객들에게 공통적으로 동일시 효과다. 동일시 효과. 자, 동일시 효과. 누가요? 관객들에게. 그렇죠? 관객들 측면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시는 것이 독서에서의 가장 핵심입니다. DBB의 영화 속 주인공의 정서가 어때? 관객에게 동일시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환기. 또 이러한 영화가 당시 우리나라 관객들에게 동일시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됐다. 그러니까 주인공의 정서도 동일시가 되고 영화 자체도 관객들에게 동일시되는 효과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에서는 나와 달리 영화를 수용하는 관객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그렇죠. 뒤에 나올 누벨바그 영화에서는 관객들에 대해 안 나옵니다. 이게 영화를 수용하는 측면의 관객인 거예요. 그냥 관객이 아니라 영화를 수용하는 관객들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관객들 자체가 아니라요. 그 지점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문제 풀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여러분. 빨리 풀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독해할 때도 그런 측면에 관심을 가지면서 독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보실까요? 그리고 주인공의 우수라는 건요, 근심 걱정이에요. 연기를 통해 드러난 인생무상, 허무감, 또는 비극, 슬픔, 이런 것들이 당시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심파극이라고 있어요. 심파극. 자, 일제강점기 때 유행했던 심파극이라는 건 뭐냐면 그 시대의 세상 풍속과 사람들 사이 슬픈 이야기 등을 소재로 해가지고 만든 통속적인 극이에요. 연극. 아셨죠? 전통극과는 달라서 새로운 신자에서 심파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그 슬픈 이야기 등을 담은 통속적인 연극, 이게 바로 심파극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기억나는 게 뭡니까? 우리 이슬과 심순애 같은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죠? 자, 숙명론적 인생관, 운명론적 인생관이라는 거죠. 이것과 유사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당시 관객들에게는 그리 낯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숙명론, 심파극 이런 것이 우리 관객들에게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이 DBB의 영화가 쉽게 수용된 까닭과 이유를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렇게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면요, 이 글은 30년대 프랑스 영화의 황금기를 구현한 시적 리얼리즘 영화입니다. 그 특징이 나왔고요. 그게 대표작 대표 주자 감독인 이 DBB의 영화가 프랑스는 물론 우리 일제 치하, 우리나라의 흥행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을 지배하는 극도의 비관주의는 당시 불안의식이 유행했던 프랑스라든가 우리나라 관객들에게도 어때요? 동일시 효과를 줬다. 그래서 이 때문에 그 영화는 그들에게 쉽게 수용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내용 가겠습니다. 이제 누벨바그 영화입니다. 누벨바그 영화. 이 운동의 특징과 영화사적인 의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의의가 아니라 영화사적으로 의의가 있다. 이런 지점에서 정리를 잘 하셔요. 이런 단어들 아셨죠? 그냥 이것만 보시지 마시고요. 어떤 측면에서 의의냐,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누벨바그 영화 운동의 등장 배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적 리얼리즘 영화는 그러니까 이제 가에 나오는 뭡니까? 가에 나오는 소재죠. 그렇죠? 일상적인 삶을 그려냈다는 점에서 리얼리즘과 유사하다. 일상적인 삶이었죠. 하지만
시적인 감성으로 그려내기 위해 인위적인 화면 구성을 강조했다. 인위적이라는 거예요. 인위적. 화려하고 막 이렇게. 예. 이걸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거리를 카메라에 담기는 했지만, 그렇죠? 예. 이건 뭡니까? 리얼리즘과 유사하죠. 거리를 그냥 카메라에 담기는 했지만 그 거리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구하지 않고 어때요? 희미한 조명, 인공적으로 만든 안개 효과 이걸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재창조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색한 옛날 영화 보면 굉장히 어색한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이 뭡니까? 인위적인 이 화면 구성이라는 점에서 리얼리즘과는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사한 점, 차이가 있는 점 이게 바로 대비입니다. 대비. 그래서 자, 대비라는 거 설명 방식이 리얼리즘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적 리얼리즘 영화랑요. 자, 이러한 시적 리얼리즘 영화는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지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물결, 전쟁이 발발하고 끝났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물결이 일겠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제 누벨바그 영화 운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운동이 시작되면서 뭐다? 시적 리얼리즘 영화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당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영화 운동을 주도했던 감독들 뭡니까? 누벨바그 영화 감독들이에요. 그래서 시적 리얼리즘 영화가 문학 작품에 의존하기 때문에 전혀 새로움이 없다는 거죠. 신선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고비용이 들었다. 많은 제작 비용 들었잖아요. 스타를 기용한다든가. 자, 기존의 영화적 관습에 고착돼 있다. 그러니까 고착이 됐다는 거는요. 굳어져서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의 예술성을 제한한다고 비판하였다. 비판하는 지점, 뭐를 또 어떤 측면에서 비판하는지를 정확하게 잡아내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예. 그래서 이 누벨바흐 영화 운동 어떻게 했다? 53년도, 1953년 이후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부 지원까지 받네요. 그러니까 저예산 영화도 만들 수가 있겠죠. 무명의 젊고 재능 있는 감독들이 저예산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더욱 발전했다, 활성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사조의 영화, 즉 누벨바그 영화죠. 이 유행했던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이 나타났죠. 53년 프랑스 정부 나온 걸로 봐서. 자, 그래서 우리 가와 나의 공통점이 바로 요 지점이 바로 이제 공통점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또한 영화 제작에 필요한 필름, 카메라, 기계 이런 것들, 이런 기계의 발달로 야외 촬영도 가능해지고 또 즉흥 연출이 가능해지면서 획기적이라는 건요. 어떤 과정이나 분야에서 전혀 새로운 시기를 열어놓을 만큼 뚜렷이 구분되는 그런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발전이 어떻습니까? 급발전이 된 거죠. 굉장한. 그래서 가에는 영화의 사조가 바뀌어가는 과정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죠. 나에는 시적 리얼리즘 영화에서 누벨바그 영화로 사조가 바뀌어가는 점이 나타난 지점이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차이점, 그죠? 시적 리얼리즘 영화에서는 사조가 바뀌어가는 과정이 나타나진 않았어요. 과정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누벨바그 영화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조가 바뀌어가는 과정이 나에 드러났다는 거, 이런 차이점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페이지를 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가시면요, 감독의 주체성을 중시합니다. 주체성. 감독의 위상이 이제 커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누벨바그 영화는 까미라든가 사르트르 같은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작에서 감독의 주체성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 시적 리얼리즘 영화에서는 어때요? 영화의 공동 제작자에 머물렀죠. 정체돼 있죠, 우리 그 감독이. 그렇죠? 예. 그렇지만 우리 이 누벨바그 영화에서는 어때요? 영화 감독이 자신의 상상력, 잠재력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제작에 있어서 중심 위치에 서게 되고, 이게 바로 위상이 바뀌는 겁니다. 사건 전개나 기법 면에서도 자신의 개성을 과감히 어때요? 파격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 제작에서 영화 감독이 차지하는 위상이 변화가 생긴 거죠. 위상이 높아진 겁니다.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위상만 나타난 게 아니라 변화의 모습이 드러났다. 이렇게 정확하게 찝어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누벨바그 영화 감독들은 어떻습니까? 처음, 중간, 끝이, 그렇죠?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극적 동기도 없어요. 사건이. 구성에서 또 사건에서 좀 전혀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또 완결되지 않는 미완성의 내러티브라는 건요, 어떤 실제 사건들의 연속 또는 허구 또는 실제 사건들이 연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과 공간 내에서 인과관계로 이어지는 사건들의 연속을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개성적으로 활용했다. 이런 겁니다. 이 누벨바그 영화 감독들은
개성적으로 활용을 했다. 이렇게. 또한 대중이, 자 주어가 중요합니다. 대중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대중이 뭐 하는 거예요? 선호하는 스타의 기용을 피했다. 그렇죠? 멀리했다 이겁니다. 또 현실의 공간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이런 걸 뭡니까? 이야기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의 공간에서 촬영됐다. 촬영 장소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누벨바그 영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적 리얼리즘 영화랑 다른 그런 차이점, 즉 대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텔레비전 영상 제작에 쓰이던 경량, 가벼운 이런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고 생생하게 담았죠. 또 스튜디오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직접 거리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촬영 장소가 이제 구체적인 현실적인 장소로 지금 변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의 공간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다루게 한 방법이 바로 이 경량 카메라 이런 것들입니다. 아셨죠? 네. 자, 편집 측면에서, 자, 편집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편집 측면. 시간적 순서를 왜곡한 편집.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를 왜곡했다. 그리고 급격한 장면 전환이 나왔다. 그래서 연속성을 깨트리거나 장면을 비약시켜서 점프컷이라든가 다큐멘터리와 픽션을 섞는 등의 이런 실험적인, 그렇죠? 여기서 주의할 단어는 이제 실험적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방법이나 형식을 실험 삼아서 해보는 것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집 방식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영화 제작에서 볼 수 없었던 편집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분단입니다. 누벨바그 영화 운동의 영화사적인 의의입니다. 자, 보세요. 누벨바그 영화 운동은 영화 제작에, 자, 영화 제작에요. 새로운 방향성, 즉 목표를 제시했고 또 제작 기법이 다양해졌죠. 그러니까 제작이 목표가 생겼고 제작 기법이 다양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끌면서 선도하면서 주도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영화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과 유럽에서 주요한 영화 이론으로 자리 잡은 정착한 작가주의 영화가 등장하는 출연하는 발판이 됐다. 기반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이 나온 겁니다. 우리 누벨바그 영화 운동의 특징 그리고 의의 이런 것들이에요. 자, 세계 영화사에서, 자, 영화사입니다. 영화의 역사예요. 누벨바그 영화 운동은 고전 영화가 현대 영화로 발전하는 과정, 단계나 순서를 과정이라고 하죠. 한 획, 시기를 구분하는 분기점이 됐다는 겁니다. 분기점을 그은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평가를 하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누벨바그 영화 운동을 통해서 이 누벨바그 영화 운동의 영화사적인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잘 하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글은 이제 2차 세계전 이후 시적 리얼리즘 영화의 한계를 비판한 겁니다. 한계를 비판한 거예요. 그리고 누벨바그 영화 운동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영화 운동은 즉흥 연출이나 경량 카메라를 사용한다든가 점프컷이라든가 다큐적 편집 등 다양한 실험적 기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 운동이에요. 그래서 영화 제작의 기법이 다양하다. 그죠? 제작 기법이 뭐다? 다양화가 됐다. 그래서 작가주의 영화가 등장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학교 시험에 그 내신 시험에 이렇게 분석을 하셔야 시험에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시면 변형 문제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나친 그 변형 문제를 마구잡이로 풀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진짜 이 독서를 갖다가 하나하나 저처럼 분석을 해나가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는 이 순수강 문제만 잘 분석하셔도 작년에 제가 고3 독서 시험을 봤는데 전원 다 1등급이 나온 이유가 제가 누차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변형 문제 검증되지 않은 변형 문제들 많이 풀지 마시고요. 절대 자기가 정리를 잘 하셔서 검증된 문제도 있죠. 우리 순특강 계열의 문제들 EBS에서 나온 거 이런 것들만 푸셔도요. 충분히 학교 시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이 부분을 잘 보시면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셔서 또 좋아요 버튼 누르셔서 다음 영상을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